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럭키 씨의 나라인 인도입니다. 인도. 가시죠. 인도. 인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더라고. 오메. 인도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그 인도 최고의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인 이샤 암바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시아 1등인 거예요? 거의 아시아 뭐 순위권 안에 들죠. 이게 결혼식이에요? 와우. 대박이다. 나 시상식 같다. 와. 누가 왔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면. 이 결혼식에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뭐야? 네, 하객 명단을 보시면 삼성 이재용 회장, 뭐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네네. 아니 JP 이거 모건 스탠 골드만삭스. 회장까지 갔어? 비욘세. 세 축가가 비욘세 백. 와. 뒤에 백업 댄서분들도 같이 왔어요. 전 세계를 동원해서 대규모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등 이 결혼식 비용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130억 원이 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장난 아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를 시키자면은 결혼식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은 접촉장 있잖아요. 청첩장. 그거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예요, 얼마요? 맞춰보세요. 이 정도 결혼식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케이, 100만 원. 100만 원 갈게. 13만 7,570원. 아니, 그 환율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환율. 나는 50불 정도. 50불 정도. 네. 한 6만 정도 생각합니다. 음. 무려 접촉량이 인도 돈으로 30만 루피니까 30만 루피? 30만 루피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좀 넘어요. 청첩장 한 장이 500만 원이라고요? Nothing like my chat mahiya, nothing like my mutiara, nothing like some kangana shangana and long dal shikara. Boogie, te boogie, make it kholna. I go crazy, ke jab bajde Punjabi wedding song. 안에 큰이 들어가 있고 진짜 화려한 접촉장이에요. 아시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재산이 1천억 달러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1천억 달러 1천억 클럽이요? 원이 아니라 1천억 달러요. 1천억 얼마요? 달러. 아마 14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겠죠. 거기 몇 명이 안 들어갈 텐데 거기에. 그렇죠. 실제로도 전 세계 회원이 딱 11명 와. 밖에 없는 동호회라고 합니다. 네. 회원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리고 뭐 아마존 창업자이자 대표인 유명하시죠? 네, 제프 베이조스. 항상 세계 부호에 이름 올리시고. 늘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암바니 회장 재산은 1,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이 넘는 220조 정도 되는. 상상도 안 돼. 2년 전인가 작년인가 1분단 이분이 버는 돈이 10억이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SNS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 그들은 10억을 벌었어. 아유, 상상하지 말자. 아우. 1,130억이었죠, 이 결혼식이. 네네. 그럼 이거 한 달이면은 이거 다 메꾸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회장님 입장에서는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신 거죠. 그렇겠다. 그쵸. 그렇죠. 이거밖에.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 피하면은 0. 몇 프로를 안 쓰신 거죠, 사실. 1% 정도. 네, 이 결혼식장 입구에 인도 국민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정말 네, 유명한 그래서, 배우들이에요. 네, 영화제 레드카펫 같은 오빠, 현장 오빠. 분위기가 있었고요. 와. 결혼식 축하연이 거의 뭐 대형 뮤지컬을 본 듯한 야, 이 저런 모습들이. 조형물 세운 것도 대단하네요. 우와, 무슨 사원 같아. 거기 집 앞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 우리가 그걸 입고 있었는데 여기 장소가.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을 어디서 한 거예요, 호텔에서 했나요? 진짜? 검소하게 집에서 했습니다. 그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그 집이 마당, 진짜 마당이에요? 이게 집이라고요? 이게 집이었어. 이게 지금 그 인도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뭄바이에 있는 이 저택이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그럴 것 정도인데요. 같아요, 진짜. 저 집이에요. 나 이거 신문에서 많이 봤어. 이게 이 집이에요?
우와. 실제 층수는 27층이지만은 네. 건물 높이는 거의 60층 건물의 높이예요. 아, 층고랑 이런 것들이 엄청 높구나. 전기세 장난 아니겠다. 이런 건물은 인도에서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나요? 이게 2014년 기준이긴 한데요. 네. 이 저택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2천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2조? 그러니까 개인 소유 저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개인 소유 건물로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오메. 2조 2천억 원요? 네. 뭄바이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사실 이 집이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약간 뭄바이의 정남동 같은 되게 비싼 땅인데요. 땅이 넓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땅값을 내야 되니까 뭐 돈이 문제 아니라 근데 높이졌어요. 거구나. 높이졌어요. 이게 차가 막힐 때 저 차로 가기가 힘드니까 헬리콥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착륙장이 3곳밖에 없다고 해요. 가게 없다고 집에. 주차장도 6개 층밖에 없고요. 그냥 주차장이 6개라고요? 네, 그래서 차량도 168대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살겠어요? 168개밖에 주차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간 호텔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한 층은 막 비워두고 이러나요?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대형 호텔처럼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만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집에 몇 명 살아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본인 가족들만 살고 있다고 임대 합니다. 안 해요? 임대 안 하고 그냥 안바니 회장이랑 아내 니타. 그래도 빌딩인데 임대 받아야죠. 아마 다른 빌딩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다른데. 우리의 이 생각의 범주로는 아직 좀 상상이 불가능한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바니 회장 그리고 아내 니타 또 쌍둥이 남매인 아카시와 이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아난트까지 딱 5명의 가족을 위한 건물 1대인 거죠. 왜 한 명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명. 아 조금 나가네, 그러네. 그러네. 하면 나가니까 지금 4명 살고 있네요. 근데 결혼식이 보니까 아까 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작을 밤에 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한 거예요? 원래 결혼식은 새벽 한 12시, 1시쯤에 시작해요. 새벽? 한 사람도 3시, 앉아? 4시까지 끝나요. 밤에 하는 이유는 힌두교에서는 신들이 일어난 시기가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어있는 시간. 깨우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신들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완전 네, 몰랐어요. 되게. 재밌다 이거.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맞아요. 토탈 2시간이면 그냥 끝나. 솔직히 1시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약간 초스피드거든요. 한국 결혼식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 네, 약간 그런 거 진짜 있어요. 재미없는 뭔지 것 알아요?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파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한국 결혼식의 좋은 점은 하루 2개에서 3개 결혼식 참석할 수가 참석 있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2탕, 3탕 다 뛸 수 있죠. 30분 간격으로 탕탕탕 뛸 수 있어요. 인도도 축의금 해? 인도도 축의금 해요? 인도는 축의금 하긴 하는데요. 제일 기분 별로 좋아하는 선물 아니에요. 돈으로 표현하는 게는 약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주로 약간 가정 선물, 뭐 세탁기나 뭐 집에 뭐 그릇 맞아, 같은 맞아, 거 맞아. 아니면 요리 도구 이런 거 좋아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 주는 거는 네가 가서 내가 시간이 없었으니까 네가 맞아. 가서 사가 와라 이런 거고. 집회 주는. 네네. 솔직히 이 축의금 문화가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얼마나 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 네. 외국 사람들은 그 많이 왔어요. 뭐 호주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 뭐 이집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이 문화 전혀 모르니까 앞에 갑자기 축의금 받고 있는데 친구 한 명 그냥 지갑 있는 돈 다 털었어요. 근데 현금은 무슨 뭐 28,000원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 못 했어요. 또 다른 그 사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막 4만 원, 한 친구가 4만 1,000원. 저 친구보다 좀 더 내고 싶어서 난 너보다 축의금 많이 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기려고. 외국인이 한국 집회 개념이 없잖아요, 잘. 그리고 되게 숫자가 크게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그냥 해외에서는 그럴 수 1달러, 있겠다. 1달러 크잖아요. 저희 엄마는 많은 주잖아요. 야, 이거 큰 돈 왜 이렇게 주냐고 엄청 숫자가 크다 보니까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결혼에 관련된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소식들이 많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자,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 자우링 씨의 나라, 자우리징 씨의 나라 중국으로 가봅니다.
신랑 신부가 싸웠을까요? 어떻게 네, 됐을까요? 일단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남녀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때 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왔나요? 웨딩드레스를 2명이 입고 있는데. 전 여자친구. 아. 전 여친이 왔어. 어떡해. 아우 지금 신부 얼굴 봐 왕자 중. 대박이다. 와. 아니 근데 전 여자친구도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웨딩 드레스까지 입고 왔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왔어. 그게 너무 무서운 거. 이거 뭐야? 네, 똑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신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결혼식장에 등장을 해서 신랑 팔목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소름이다, 소름. 전 남자친구였던 신랑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이별 비용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정도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난동을 피운 겁니다. 아니 근데 헤어졌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별 비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별 비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우리 이거 뭐예요? 아, 그러네. 예, 이거 원래 그 중국에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 상대방한테 유로금을 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 연인 둘이 사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주도 되고 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약간 유로금 얼마 정도 줄게요. 우리 평화하게 헤어지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원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남성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9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파혼을 당하자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아, 사람하고 사귀겠어요? 그럴 거면? 지난번에 인도에서는 지참금, 지금 이제 바뀐 게 인도에서는 또 지참금을 여성분이 준비를. 그것 때문에 막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아, 중국에서 이거 반대예요. 근데 중국은 남자가 내네요. 예, 남자 여자한테 지참금 내요. 이거 네. 중국에서 원래 있는 풍수인데 네네. 근데 지금 되게 심해졌어요. 일반 사람은 또 한화이면 1,500만 원부터 2억까지. 2억까지. 이거 일반 사람도 이 정도 해요. 자오리진 씨는 얼마 정도 내셨어요? 아, 저는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집 준비했어요. 저는 다행히 한국 사람랑 결혼했으니까 이거 지참금 안 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요즘 너무 일반 사람도 2억 정도 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맞아요. 완전 큰 거. 예,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 반 이상 넘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일단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일단은 난장판이 됐고 지금 제일 피해자는 신부죠. 신부 표정 네. 봤어요? 아 신부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말이 안 되는 표정이고 진짜 이 신랑이 뺨 안 맞았나요? 이렇게 사실은 신부가 울 수도 있고 그럼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신부도 지지 않습니다. 뭐 리액션이 있었나요?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전 여자친구 A 씨한테 가서 어디 와서 민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 같은 여자한테 90만 위안 결혼 지참금을 쓸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이별 지참금이 필요하면 그 돈 내가 줄게라고. 와, 멋있다. 아우 걸크러쉬 너무 와. 멋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깔끔하게 일단 신부는 전 여친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기대고 싶다. 멋지다.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한참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거 연쇄살인. 세다 세다. 연쇄살인.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근데 이게 봐봐요. 연쇄 살인마와 누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변호사. 이걸 변호를 해주다가 했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은 세르게이와 엘레나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아주 발칵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명했나요? 살인을 우선은- 많이 해서? 두 사람의 나이 차 때문이었는데요. 아 나이 차. 네. 아내 결혼할 때 아내 엘레나의 나이가 26살, 네. 그 남편 세르게이의 나이는 64세. 두 사람의 차이는 이제 38살 차이였죠. 해봐. 이게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 결정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그러네요, 좀. 보통 이제 나이 차이만 좀 많이 났으면 그냥 재밌는 일이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글로벌 쇼킹 원피. 여기서 끝나지 그렇죠. 않죠. 여기서 나 안 끝날 줄 한 번 알았어. 더 꼬아야죠. 네, 바로 이 세르게이가 최소 37명의 여성과 소녀를 살해한 우크라이나 희대의 연쇄 살인마였다는 사실이죠. 와 무섭다. 사람 같지도 않은. 아니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바로 나가요. 아니 변호사가 왜 갑자기 연쇄살인마랑 결혼을? 변호를 하다가 사랑에 그러니까. 빠졌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오히려 그 이전에 아내 엘레나가 15살 때 네. 우연히 이제 세르게이의 공개 재판 과정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에? 그게 뭐 첫눈에 그게 반했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여자를 어떻게 죽였다고 설명하는 걸 보고 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세르게이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펜팔을 한 거죠. 정신이 아니네. 15살부터.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키웠고 뻔뻔하게도 이 세르게이는 첫 면회에서 엘레나한테 결혼을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와. 그리고 심지어 그 엘레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수락하게 된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 저 이해가 안 가. 연쇄살인마한테 네. 사랑을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그냥 뭘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뉴질랜드의 뭐 그 의사인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한 건데 네. 하이브리스토필리아 또는 보니 앤 클라우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랑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남성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심리적인 이상 증상. 스웨덴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볼. 스웨덴 신드롬. 스톡홈이겠지? 스웨덴 신드롬. 야 그냥 만들지 마. 그 어디 있어? 아 진짜 과학적인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 무슨 스톡홈이 스웨덴 수도이잖아요. 가까워요. 아니 가까워. 야, 아니 그건데 그냥 부산 비빔밥이라고 하지? 광주 비빔밥 똑같아. 아 스위스 신드롬 너무 웃기다. 스웨덴이라고 스웨덴. 우리 없으면 왜 나와? 나 진짜. 자료가 좀 더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이게 엘레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여자들은 세르게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와. 전 질투가 아주 많은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도 맞아. 정상이 아니고 그쵸, 그쵸.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래요?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근데 연쇄살인마랑 결혼한 여성도 굉장히 강심장이었나 봅니다. 이 엘레나도 네. 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внуков и чат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насколько хватит на них физических. Плани ткача навряд чи здійсняться. Він засуджений на 4 довічних ув'язнення, але Олена не бачить у цьому перепон і за своє щастя збирається боротися. Она готова была нанять спецназ с зоны АТО и штурмом взять Житомирское СИЗО. 여자도 눈이 보통은 아니에요. 지금 눈이 살짝 돌아 있어. 그죠? 맞아 맞아요. 결국엔 이 엘레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2012년에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시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도 그러면은 함께 살고 있는 건가요? 결혼을 하고 한 6년 정도 지나서 세르게이가 그 남편이 신부전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네. 시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안 아니 왔어요? 와이프 알레나 있지 않았어요? 네, 그 아내인 엘레나도 시신 수습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뭐지? 갑자기? 왜 갑자기? 이게 이유는 따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게 워낙 강력한 남성에 대해서 끌리는 그 엘레나 입장에서 죽은 남성은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제 정확한 내피셜. 자기 멘탈이 그냥 와. 확고하다. 우리 소름 70억 돋는다, 지구에는 소름 정말 별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아, 진짜 날씨가 추운데 손에서 땀이 나요 자꾸 들으면은. 자,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네. 루트 워너가 34살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이의 아빠가 제자 12살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야, 이거는 여자 범죄자죠. 네, 34살이던 루트워너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고요. 네. 12살이던 푸알라우는 남자 제자였던 것이죠.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동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냅니다. 성폭행범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루트워너는 이미 네. 네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네 명? 이미. 너무 무책임하다. But just weeks after her release, she became pregnant again. I did something that I had no right to do. 루트워너는 7년의 징역형 대신에 네. 푸알라우에게 평생 접근 금지라는 조건으로 3개월 복역 후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풀어줘요? 네. 그렇게 빨리 풀어줘? 나왔는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건가요? 네, 평생 접근 금지를 걸어놨는데 네. 2주 만에 푸알라우를 만나서 또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상한 여자네. 그래서 그대로 원상복구됩니다. 남은 형량 7년을 풀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지. 7년밖에 안 돼요. 근데 7년도 되게 7년밖에 짧은데요.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루트워너는 첫 재판 중에 푸알라우의 첫째 딸을 낳았고 두 번째 복역 중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모두 계속해서 사랑했던 사이라고 하면서 강간 혐의는 재판정에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이 부인을 했고요. 둘째 딸을 출산한 뒤에 심지어 네. 오직 한 가지 죄라면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으로 집필합니다. 감옥에서 형량을 다 채운 이후에 네. 루트워너는 2004년에 출소한 이후 다음 해인 2005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둘이요? 그래요? 그분하고요? 네. 결국은 그 제자와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Do they both know this whole story? 중국에서 이런 법 되게 강해요. 네. 만약 한국 나이로 15살 미만이면 네. 아기는 동의해도 10년 이상 그거 그렇지. 감옥 가야 돼요. 중국에서. 네. 아, 좋네요. 만약 두 번째 이상 하면 사형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중국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법적으로 만나도 되는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2017년에 남편인 푸알라우가 아내인 이제 루트워너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에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트워너는 바로 1년 뒤 2020년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 정말 약간 그 철없고 너무 무모한 사랑이라도 말하기 좀 그런 네. 그 끝이 참 쓸쓸하고 좀 그러네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대륙의 다이아몬드 수저로 통하는 왕스총. 그는 19조 8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 완비그룹의 왕젠린 회장의 외아들로요. 상상 초월 플렉스 라이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20만 위엔, 무려 약 3,600만 원을 몇 시간 만에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세계 3대 명품카로 꼽히는 12억 원대의 롤스로이스 슈퍼카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합니다. 그는 2017년 그의 29번째 생일엔 몰디브의 섬 하나를 닷새간 통째로 렌탈. 섬을 그렇게 빌려주기도 하는군요. 너 돈만 주면 해줍니다. 전 이게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19입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그곳에서 100여 명의 지인들과 생일 파티를 벌였는데요. 프랑스산 고급 샴페인, 7성급 호텔 리조트 숙박비를 포함한 생일 파티 비용이 무려 하나로 약 91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현지 언론에선 왕의 잔치로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만큼 있으면 90억을 생일잔치에 써도 별로 아깝지가 않을까요? 근데 현실감이 없어. 현실감이 없으니까 너무 부럽지가 없다. 않아. 네. 뭔지 알죠? 전혀 안 부러워. 자,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플렉스는 하다하다 반려견인 왕코코에게도 거침이 없습니다. 2016년 사과사에 스마트 시계 2개를 양발에 턱턱 채워주는가 하면 2017년엔 한으로 약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사과사의 최신 스마트폰 8대를 선물합니다. 전화도 못 거는데 왜 저걸 주지? 왕스총의 정말 막무가내 개념 없는 플렉스에 중국인들은 당신이 부자라는 사실은 모두 아니까 과시할 필요 없다.
돈도 좋지만 철 좀 들어라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을 너무 많이 넘었나 봅니다. 2019년 11월 심해도 너무 심했던 그의 플렉스 라이프에 급제동을 건 중국 정부는요. 개인의 금융기록, SNS 활동 등을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기는 사회신용제도에 따라서요. 왕수총에게 해외여행, 부동산 매매, 골프장 이용 등을 금지하는 사치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본인 돈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좋은 영향력 그리고 좋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아니 다 떠나서 저 강아지에게 선물한 8대 스마트폰 값으로 좋은 데 기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자, 다음 특종입니다. 중국 다이아몬드 수초의 플렉스 라이프에 이어서 이번엔 중동, 그것도 10대의 플렉스 라이프로 넘어가 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사는 라시드 벨 하산은요.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벨하비 그룹 회장 아메드 사이프 벨하사의 아들인데요. 라시드는 거침없는 플렉스 때문에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10대로 통한다고 합니다. 10대가 뭐 어느 정도길래? 일단 라시드가 매달 구입하는 운동화 가격만 약 500만 원 후반대고요. 그리고 지금 라시드가 소유한 운동화는 무려 20만 켤레. 이 중에 무려 11억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컬렉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예 운동화 전용방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전용방이 있군요. 근데 뭐 저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20만 켤레 하루 400일이라고 치고 네. 단순히 나눠도 500년 걸립니다. 그리고 요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고 싶은 스타가 있다. 그냥 집으로 초청합니다. 아니 본인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피곤하게 어딜 가요. 신발 많잖아 하나 신고 가지 왜. 아 우리 집으로 와. 피곤해. 축구 스타 호날두, 메시, 뭐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 액션스타 성룡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야, 진짜 메시가 있는 건 놀랍다. 아니 성룡이 원숭이 안고 있는데? 자 그럼 슈퍼스타들과 집에서 뭐 하느냐? 우리 사자 귀엽죠? 아빠가 사줬어요. 사자, 호랑이, 표범, 기린 등 집안에 있는 사파리급 동물원을 둘러봅니다. 애완동물 클래스가 다르네. 와. 자 그리고 또 라시드의 플렉스한 취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슈퍼카 수집. 2018년에는 35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의 롤스로이 B를 구입. Yo, my dream car. 그 밖에도 람보르기 B, 캐딜 B, 아웃 B 등 마치 명품 카 매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십억 원의 슈퍼카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명품 브랜드와의 역대급 콜라보로 화제가 됐던 한화로 약 3억 원의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했습니다. 오 마이 갓. 저게 콜라보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각종 소품들을 저렇게 빨간 저 시그니처 문자로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차가 있을 줄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갸우뚱하시죠? 그렇습니다. 라시드는 아직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아니 몰지도 못할 저 차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자, 운전을 하기 위해 산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단지 이쁘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사는 겁니다. 10대부터 저런 거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 보면 과연 나중에 어떨까라는 걱정은 하게 돼요. 약간 좀 훈장님 같았어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7위 공개합니다. 리조트에 이것 투척한 호날두. 뭘 또 투척했을까? 네, 물론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날강도 씨 기사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 대한민국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의 친선 경기. 그런데 당시 노쇼 사건으로 한국 팬들을 단단히 불나게 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그랬던 그가 이곳에서는 통큰 플렉스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2018 러시아 세계 축구대회를 마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리스 메시니아에 위치한 C 리조트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휴가가 끝나고 체크아웃을 하기 전 호날두가 리조트 경영진을 호출했습니다.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를 했습니다. 자, 쉬다 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린 팁인데요. 전 직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팁의 금액이 무려 2만 유로, 약 2,6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야, 참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잘못 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팁이 맞았습니다. 그래요? 이곳에서만큼은 파파라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자, 여러 시설 및 서비스 중에서도 파파라치들로부터 본인과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리조트 측에 고맙다고 거액의 팁을 준 거였죠. 야. 자, 호날두의 팁 플렉스에 감격한 호텔 측은 SNS를 통해 호날두와 그의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영광이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 자, 그리고 1년 뒤인 지난 2019년 6월 가족들과 또다시 시일 리조트를 찾은 호날두. 또 왔어? 자, 며칠 동안 푹 쉬면서 제대로 힐링한 그는요. 다 기대하고 있겠다. 이번엔 3만 유로 하냐? 막 다 기대하고 있겠다. 서비스가 더 좋아졌겠죠? 파파라치 막 오면 다 진짜 몽둥이 때릴 준비하고 다 기다리고 있겠다. 무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셀리조트에 약 2,600만 원의 팁을 투척하고 돌아갔다고. 야, 이건 아니지. 야, 1년 동안 물가 상승한 게 있는데. 이러니까 조도 뭐라 그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도 뭐라 그래. 팁이 올랐는데. 팁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얄밉지만 쓸 때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플렉스 배부르친 모양 19, 16일을 공개. (2018년 5월)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그 호텔 로비 이런 거 아니에요? 호텔 로비 꽃장식? 저 앞에서 많이 찍겠네, 사진. 네, 색깔 보세요, 색깔. 핑크네. 이쁘네.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저 초대형 하트의 정체는 꽃이 아니. 꽃이어도 놀라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꽃이 아니에요.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너무 개처럼 맡았는데. 돈 냄새. 돈이야? 저게 돈이라고? 돈꽃이네, 돈꽃. 바로 돈으로 만든 하트였습니다. 오마이갓. 위 하나가 약간 빨간색이죠. 아, 그래? 그거구나. 100위안짜리가 색깔이 딱 저래요. 저게 몇 장이야, 그럼? 빽빽해. 저게 몇 장이야? 떨어진 거 조사가려고 그랬어. 예, 예. 꽃잎 하나만 띄워가려고. 중국의 남서부 지역 충칭에 거주하는 남성 A씨의 돈의 맛 돋는 이 이벤트.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앞두고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으로 보여주겠어. 그래서 돈 향기 물씬 나는 꽃다발 제작을 위해 7명의 플로리스트들이 합심을 해 장장 10시간 동안 총 3,344장의 지폐로 만든 초대형 하트 현금 꽃다발을 완성. 진짜네. 색깔도 딱 맞죠? 그러네. 하트빛으로. 아이고야. 자, 저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100위안짜리잖아요. 아이고. 그럼 총 33만 4천 위안, 무려 약 5,700만 원짜리인 겁니다. 그거지. 한편 A씨의 플렉스에 저런 선물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사랑에 빠질 듯. 근데 돈으로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며 온도차가 있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돈을 훼손하면 안 되죠. 이 중국에서도 화폐 훼손하면 처벌받으니까 여러분 진짜 저거는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5일을 공개합니다. 명품백보다 비싼 자존심.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친구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비 매장을 찾은 자니엘 아비딘 왕. 사흘 전에 산 가방인데 여기 제 이니셜을 좀 새기려고요. 각인 서비스를 요청한 자니엘. 참고로 각인 서비스는 전 세계 루이비비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안 되겠는데요? 가방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아, 그냥 해주세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안 된다니까요. 매장 직원은 왜 안 되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각인 서비스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왜 그랬지? 아니, 불쾌할 것 같은데 고객이 요청을 하는데 왜? 아니, 그 이건 다 전 세계적으로 해 주시는 서비스인 건데. 아니, 그럼 자기가 산 가방 망가뜨리겠다는데 뭐 문제예요? 왜? 자, 근데 당시 자니엘이 더 불쾌했던 건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자니엘은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요. 친구 이스마일 역시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차림으로 차별을 했나? 그랬나 보다. 이 두 사람이 매장에 들어섰을 때 직원이 자니엘과 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요. 중요하지 않은 손님으로 여겼는지 자니엘의 요청에 직원이 계속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자격이 없다.
아니 근데 사람은 옷차림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정말 몰상식한 거예요. 예전에 그 옷차림에 따른 명품 브랜드 직원 응대 몰래카메라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내내 직원들의 푸대접을 참을 수 없었던 자니엘.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맙니다. 자, 손에 들고 있는 게 가위입니다. 자른다. 왜 멀쩡한 자기 거를. So I cut this in front of you, so you can see. Don't ever treat the customer like you treat me. 하여튼 저희가 상상도 못할 그러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네요. 그리고 당시 자니엘의 친구 이스마일이 이 명품백을 자르는 영상을 촬영했고요. 자니엘은 댓글로 그들은 날 가난뱅이 취급했다. 사람을 원숭이 대하듯 무시하면 안 된다. 라며 직원을 비난했는데요. 이 영상은 이틀 만에 무려 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수백만 원 쓰고 불친절한 직원 참교육시켰다. 그래도 좀 과격했네. 가방은 무슨 죄? 그냥 클레임을 걸지.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고쳐지려면 어떤 그 브랜드 측에서 직원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는 변화가 좀 있었어야 되지 저 않을까. 직원은 재교육을 받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자신을 무시한 명품 매장 직원 면전에서 과격하게 플렉스한 리치맨이었습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19, 이번에 14위 공개합니다. 부자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법. 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저 김소영 기자가 출산했을 때 시아버지가 특별히 챙겨주신 게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진짜 그 소영 씨가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그 이걸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어머머, 그걸 공부하셨어요? 며느리가 뭐 있어야 될 온도, 입어야 될 뭐 용품들 지금 저희가 가끔 주사 맞히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가족 단톡방에 저희 주사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 아 로타 바이러스랑 뭐구나 답이 올라. 아 진짜요? 뭐 물질적으로 보다도 저희 와이프가 그거에 되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보다 훨씬 낫지. 네. 그러면 저 이번 기사는 안 하겠습니다. 왜요? 왜? 이거보다 더 훨씬 플렉스 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돈을 쓰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농담이고 하여튼 아 이거 진심인데? 그쪽은 농담이 아닌데? 이거 진심이야. 그쪽은 농담이 아버지. 아니야. 공부 이제 됐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지갑을 여세요. 이번엔 저 오 기자가 그렇게 원하시던 지갑을 여시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톱 모델이자 수많은 모델의 꿈의 무대, 미국의 유명 란제리 브랜드 V사의 모델로도 활동한 밍 씨. 이 밍 씨가요, 2019년 10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밍 씨의 시아버지는 첫 손자를 안은 기쁨에 며느라가 너무 고생 많았다. 자, 이거 기저귀 값에 쓰려무나. 라며 밍 씨에게 용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용돈이 1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66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실수야. 기저귀 값이라고 그랬잖아. 기저귀 값을 무슨 166억 원 무슨 초마다 가나? 제가 기저귀를 보통 이제 값을 계산했을 때 150만 년 동안 기저귀를 갈 수 있는 150만 년? 네, 저희 딸의 어떤 소비량을 볼 때 150만 년 정도. 아니 그런다 해도 저거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용돈 스케일부터 차원이 다른 시아버지의 정체. 바로 마카오의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 산업을 일으킨 대부 스탠리 호였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입니다. 아, 그분이시구나. 예, 그분이니까 저렇게 쓰신 거죠. 아유. 마카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마카오에서 쓰는 돈의 절반은 전부 스탠리 호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요. 지금 마카오 시장을 지탱하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저분이 마카오인 거죠. 이 풍문에 따르면 며느리 밍 씨가 아들과 결혼할 때 결혼 축하금으로 우리 돈으로 약 830억 원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약간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예. 현실감이 없어. 그리고 본인도 17명이나 되는 자녀를 둘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는 스탠리 호는요. 며느리 사랑만큼 손주 사랑도 유별납니다. 손주를 낳으면 똑같이 1억 위안씩 주마! 라면서 모든 며느리들에게 플렉스 넘치는 공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다복한 집을 좋아하시는 분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3위로 갑니다. 히든 캐쉬, 돈 봉투를 찾아라. 2014년 5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곳곳에서 의문의 봉투가 발견됐는데 이 봉투 속에는 $20부터 $100,
약 2만 원에서 10만 2천 원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주기는커녕 자신의 SNS에 히든캐시라는 닉네임을 태그해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저게 뭐죠? 누가 이렇게 돈 남겨놓고 가나 보다. 그냥 막 뿌린 거예요? 홍길동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자, 히든캐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의 사용자가요. 도시 곳곳에 돈 봉투를 숨겨둔 뒤 독수리가 돈을 맡기는 곳은 어딜까? 가까이 있는 버려진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SNS로 돈 숨겨둔 장소의 힌트를 알려줬고요. 사람들이 찾아내도록 하는 일명 보물찾기 이벤트를 연 겁니다. 이거 진짜 보물찾기네. 찾으면 무조건 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보물이 있는 거죠. 자, 히든캐시의 정체는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 겸 투자가 제이슨 부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꿀잼 플렉스를 펼친 이유. 평소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의 큰 빈부 격차에 대해 안타까워하다가요. 제게 돈을 벌게 해준 사회에 제 부를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기부하는 김에 사람들이 돈도 얻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화끈한 이벤트를 기획을 한 거죠. 근데 뭐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뭐 작은 돈이어도 어쨌거나 이 공짜로 들어오는 돈은 되게 기분이 좀 좋잖아요. 이른바 꽁돈은 액수가 중요하죠. 아유, 그럼.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자, 그런데요. 투자가 부지가 포문을 연 히든캐시 열풍은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텍사스주의 댈러스까지 상륙. 투자가 부지의 이벤트 플렉스가 퍼져서요. 스테이시 먼로라는 여성도 투자가 부지의 뜻에 따라 따뜻한 플렉스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도요. 히든캐시로 찾은 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노숙자를 돕는 등 선행을 베풀었고요.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인도, 홍콩,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익명의 히든캐시들이 나타나 히든캐시 신드롬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플렉스가 좋은 예명인데. 돈 봉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데 기부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썼던 거죠. 재미도 있고 훈훈하네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플렉스, 그들이 사는 세상. 2018년 12월 8일, 인도 라자스탄주의 우다이푸르 공항.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 스웨덴 유명 통신업체 최고 경영자, 글로벌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 그리고 국내 S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죠?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바로 결혼식 축하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결혼식이길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누구야? 2018년 미 F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부호 19위, 인도 최대 R 글로벌 기업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딸 이샤 암바니와 인도 굴지의 제약회사를 거느린 P그룹의 아들 아난드 피라말이었습니다. 집안끼리군요. 야, 근데 얼마나 상당히 치러졌을까? 이 결혼식이에요? 저희 결혼식입니다. 저거 U2 콘서트 아니에요? 일단 신부 암바니 가문은요, 하객들이 묵을 5성급 이상의 호텔들을 쫙 예약을 했고요. 세계 각국에 있는 하객들을 위해 전 세계를 무려 100여 차례나 띄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 최고 재벌답게 축하연까지 럭셔리하게 준비했으니 축가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 누구야? 팝의 여왕 비욘세. 비욘세가 Crazy in Love. 왜 Crazy in Love를 불렀지? 사랑이 미쳤다고. 퍼펙트 등을 열창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문바이에서 열린 결혼식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27층 대저택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현재 가치는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저 빌딩이 집이에요. 소박하게 집에서 하셨네요. 아니요. 스몰 웨딩이네. 스몰 어디 웨딩 호텔 했네. 예약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셨잖아요. 집에서 했네. 호텔 비용 아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초호화 저택과 인근 거리까지 화려한 꽃과 조명으로 장식을 쫙 했습니다. 우와. 이거 인도 발리우드 영화 아니에요? 발리우드 영화에 꼭 뮤직비디오 들어가잖아. 나오죠. 그 장면 같아. 저게 저 가상이나 영화가 아니고 다 리얼이라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미국의 한 금융 전문 매체에 따르면요. 축하연부터 결혼식 그리고 피로연까지 장장 일주일간 치러진 이 암바니 가문의 결혼 비용은 1억 달러, 무려 1,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낌없이 플렉스 해버린 인도 재벌.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열린 플렉스 끝판왕 결혼식이었습니다. 플렉스 에버리지 모야 19, 이번에 11위 공개입니다. 슈퍼리치 부부의 럭셔리 라이프. 미국 힙합계의 살아있는 전설 제이지와 팝의 여왕 비욘세. 연예계 전설 오브 레전드인 슈퍼리치 부부죠. 미 F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커플에 선정될 만큼 보유 자산이 14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프리랜시프에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정말 수억 원의 미술품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 컬렉터 부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미술품뿐이겠습니까? 제이지와 비욘세 부부는 서로에게도 아낌없이 플렉스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비욘세의 29번째 생일엔요. 자기를 위해 선물 준비했어. 남편 제이지는요. 한화로 약 240억 원을 들였어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섬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럼 아내 비욘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2012년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제이지에게 460억 원 상당의 개인용 제트기를 선물했습니다. 아, 섬보다 비싸네요. 섬 받고 비행기 주고. 야, 진짜 클래스는 다르네요, 확실히. 이 플렉스 덩어리 부부는요, 사랑스러운 2세가 태어나자 플렉스의 카테고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딸 블루 아이비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요,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주님을 위한 파티라는 주제로 생일 파티를 개최. 게다가 생파가 끝이 아니라 8,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바비 인형을 선물. 그리고 2017년 쌍둥이 루미와 설을 가졌을 때는요, 9천만 원 상당의 18K로 녹음된 황금 침대, 1억 원이 넘는 장난감 젖꼭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물지도 못하겠네. 그러네. 이 나가겠는데요. 이건 못 무는 거구나. 저거 보면 이 나가. 네. 쌍둥이를 위해 보모와 운전기사, 간호사 등 18명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들에게 각각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초초 슈퍼리치 부모의 플렉스, 그 끝은 어디? 아니, 과연 끝이 있기는 할까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0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미쳤어요. 2016년 5월 6일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20대의 전용기가 공항에 착륙하더니 자그마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공항을 빠져나간 겁니다. 3천여 명이요? 네. 왜? 3천명. 이들의 정체는 중국의 T그룹 직원들, 무려 3천여 명의 직원이 단체로 휴가를 온 겁니다. 휴가야? 그것도 공짜 휴가를요. 3천 명의 공짜 휴가요? 그렇습니다. 회사 뭐 내일이 없는 회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장님이 미쳤다고요. 자, 이렇게 회사 직원들에게 제대로 플렉스 해버린 주인공은 T그룹의 리진 위엔 회장인데요. 와우. 회사 연간 매출이 280억 위안,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라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보답을 해주신 거죠. 일단 3천여 명의 직원들이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의 전통춤인 플라멩고를 관람하고요. 스페인 전통 요리인 빠에야 파티를 하며 축제의 밤을 보냈고요. 이틀 뒤엔 고속열차 4대를 전세냅니다. 바르셀로나로 가요, 그래서. 4대요? 4대요. 자, 버스 아닙니다. 열차. 그렇죠. 왜냐면 3천 명이니까. 바르셀로나로 가서 남은 여정을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리진 위안 회장은 전용기 20대를 제공하고 호텔 방만 무려 1,650개를 예약했다고 하고요. 식대 등등 해서 3,000명의 포상 휴가 총 경비가 무려 약 9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회장님이 쏘는 통큰 플렉스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 전인 2015년에는요. 무려 직원 6,500여 명을 프랑스로 공짜 휴가를 보내줬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나흘 일정으로 파리와 유명 휴양지인 니스, 칸, 모나코 등지에서 여행을 즐겼는데요. 저런 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나가겠다. 네. 그리고 복지 짱일 것 같아요. 일단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뭐 진짜 직원들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6,500여 명의 직원들은 니스 해변에 텐비의 꿈은 훌륭하다라는 문구를 써 보였고요. 사람으로 만든 가장 긴 문구라는 기네스 신기록까지 세워서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에게 공짜 해외여행 보내주는 플렉스. 대륙의 회장님, 이런 복지 리스펙트합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허수루의 뜨거운 플렉스. 약 114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별난 실험 크리에이터 허팝. 허팝 씨는 되게 특이한 실험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는 만수를 능가하는 허수루로 불립니다. 왜 이런 플렉스한 별명이 붙었느냐?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요. 마트를 털어버렸습니다. 플렉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마트 가봅시다. 자, 한 대형마트에 나타난 허팝 씨와 수십 명의 사람들. 1인 1카트에 휴지와 수건, 세제, 옷, 양말, 속옷, 이불, 쌀까지 각종 생필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엄청난 게 보입니다. 마트에서 실험을 하는 거면 뭐 쇼핑 컨텐츠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을 맞춰봐라. 아, 금액을 맞춰라. 네. 무게 맞춰. 최대한 가깝게 맞추면 뭐 해주기 뭐 이런 거. 뭐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들이네요. 그래요? 네. 약 1시간 뒤 쇼핑을 마친 사람들이 무려 65대의 카트를 밀고 계산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끊어야 돼요, 한번? 100개 이상 연달아서 결제가 안 돼요? 네네, 여기서 한번 끊어도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마트에서 결제 가능한 게 100건까지라고 해요. 마트에서 100개를 산 적이 있어야지 알죠, 저걸. 약간 마트 알쓸신잡 버전인 거죠. 마트 싹쓸이 버전인 것 같은데요? 인쇄된 영수증 길이 보고 싶네요. 얼마나 또. 이렇게 구입한 물건의 총 금액은 무려 약 5,674만 원. 이걸 다 자기가 계산해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본인이 카드 사인했잖아요. 이후 이 허팝 씨는요, 구입한 물건들을 1톤 탑차, 승용차 등 총 5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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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진짜인가 봐. 오픈하겠습니다. 착하다. 좋다. 멋진 플렉스죠. 오, 이거 멋있네. 자, 그렇습니다. 허팝 씨가 찾은 곳은 장애복지센터 보육원 양로원이었습니다. 저를 구독해준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풀고 싶어요. 라며 기부를 한 거였습니다. 대박이네. 그런데 그의 통큰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강원도 이재민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까지 금액 1억. 사실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이게 진짜 플렉스 아닙니까? 오빠 플렉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8위 공개합니다. 직원들을 울린 보스의 한방. 2015년 5월 터키의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 Y사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터키의 Y사가 독일의 동종업체 매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Y사의 직원들은요. 우리 이러다가 해고당한 거 아니야?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나? 라며 막막함과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Y사의 CEO 아이디는 회사 매각이 확정된 이후 갑자기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턱 쏘겠습니다. CEO 아이딘이 회사 매각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110여 명의 직원이 받게 된 보너스가 2,700만 달러, 단어로 약 310억 원에 달했는데요. 게다가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 CEO 아이딘과 직원들이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희소식까지 전했죠. CEO 아이딘이 이렇게 직원 보너스로 플렉스를 해버린 이유, 그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신념처럼 믿는 단 한 가지, 바로 팀워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박을 터뜨린 건 모든 직원들이 인내한 결과입니다. 창업 신화를 쓴 원동력,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보답을 한 거였죠. 대단하다. 운영 철학이 멋있네요, 그죠? 한편 예상치 못한 억 단위의 보너스를 받게 된 직원들은 밥줄 끊길까 봐 불안했는데 순식간에 결혼 자금까지 해결됐어요. 라며 감동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누리꾼들은 리스펙트! 저분이 우리 사장님이었으면 라며 부러움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부러워할 만하죠. 저는 CEO가 많지 않으니까.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탑스타가 극장을 빌린 이유.
8월 16일 오전 압구정의 한 영화관 매표소에 국내 유명 탑스타가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에 상영되는 그 영화 티켓 제가 다 살게요. 8월 18일에 상영되는 한 영화의 티켓을 모조리 다 구매한 한 탑스타. 누구죠? 누구지? 저 전날 걸 다 샀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뭔 영화길래 그래? 자, 영화관을 통으로 대관한 스타는 바로 원조 요정 핑클 출신의 가수 옥주현 씨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영화 상영 당일 옥주현 씨의 팬클럽 SNS에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옥주현 씨가 팬들을 위해 직접 영화 티켓을 모두 구매했다. 김복동 할머니를 잊지 않고 앞으로 함께하자는 옥주현 씨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요.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기 위한 김복동 할머니의 투쟁과 함께 인권 운동가, 평화 활동가로 활동해온 지난 삶을 조명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상업 영화가 아니다 보니 상영관도 많지 않고 하루 상영 횟수도 2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옥주현 씨는 많은 이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해서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 큰 선물을 했고요. 행사 당일 옥주현 씨도 팬들과 함께 관람을 했다. 아, 멋지다. 그러게 멋지네. 역대 나왔던 플렉스 중에 제일 멋진데요. 그죠? 아, 또 팬들한테는 얼마나 그 즐거운 추억이 됐겠어요. 두고두고 저 얘기할 거 아니야, 이제. 볼까 말까 망설였던 분도 계셨을 텐데 같이 보니까 너무 좋았겠죠. 자,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원조 요정 주연 언니 따라 김복동 N회차 관람 갑시다 라며 옥주현 씨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영화 김복동 단체 관람을 위해 상영관을 통째로 전세낸 옥주현 씨. 그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지길 응원합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한 CEO의 통큰 졸업 선물. 2019년 5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모어하우스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은요. 30분째 졸업식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30분 동안 훈화 말씀을 했는데? 아니야, 이게 끝나서 기쁜 거 아니야? 끝났다! 교실 가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 연사의 주옥 같은 명연설. We're going to put a little fuel in your bus. And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학자금 대출 제로? 그래. 저희 졸업한 학생들 전부 다? 졸업생 전부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 액수가 정말 놀랍게도 무려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 또 좀 비쌉니까? 학비 비싸지. 예. 자, 이 통큰 졸업 선물을 한 졸업 연사. 바로 로버트 스미스였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미국 유명 투자회사 비스비의 CEO이자 50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7천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입니다. 또 분명히 옆에서 아우 대출 더 받을 걸 하는 친구들 있다고요. 그런 썩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내 귀를 의심하겠네. 야, 근데 전년도에 졸업한 애들은 아우. 왜 나랑 뭐가 다르니? 그래, 우리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저분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그가 이렇게 통큰 플렉스를 한 사연. 로버트 스미스는 평소 학생들이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졸업식 연사 참석을 요청받았고요. 빚 걱정 말고 세상 나가서 일하라 하며 학생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통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억만장자 스미스의 화끈한 플렉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이 아니시군요. 2016년엔 모교인 코넬대 학생들을 위해서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6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2017년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빙 플레지 서약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것 같아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통큰 키다리 아저씨가 돼준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와 마을이 함께 키운 여러분이 자신의 부와 성공, 또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5위 공개합니다. 딸 부자 아버지의 비밀. 2016년 12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인도의 다이아몬드 거상 마헤시 사바니의 딸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 거짓말하지 마. 이 올림픽이지 이게.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분들이 다 딸이에요. 하지 마. 저기요. 사람이 도 아닌데. 사람이 도 아닌데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낳아요? 아니 딸이 몇 명인데. 자, 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무려 236명이었습니다. 역대급 스케일의 결혼식을 열어준 이유. 인도에서는 신부 측 아버지가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난한 여성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알고 마음이 아팠던 그는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신부들을 위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기로 결심한 거죠. 저렇게 훌륭한 분을 갖다가 자신 욕심 많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자신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260명 어떻게 나? 진짜 훌륭한 분이네요. 게다가 그냥 치러준 게 아니라 성대하게. 성대하게.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각각 혼수까지 선물했다고 합니다. 어우 세상에. 236명의 딸들.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네. 그런데 말이죠. 이 딸들을 위한 인도의 다이아몬드 거상 사바니의 플렉스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이미 무려 111쌍의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열어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부의 아버지라는 기네스 기록을 세웠고요. 2015년에는 또 151명의 신부들에게 아버지가 돼줬는데 이때 결혼식 비용이 한화로 약 9억여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때는 2008년 사바니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 직원이 딸의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사바니는 그때 하늘로 간 직원 딸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기로 됐는데요. 그 계기로 계속 아버지가 없는 신부들의 가족이 돼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딸을 가장 많이 둔 딸 부자 사바니의 플렉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료 결혼식은 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기뻐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19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세상을 감동시킨 무. 지난 3월 중국 산동성에 거주하는 남성 탕 샤오룽은 길에서 우연히 지갑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 안에 무려 340만 원가량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고민에 빠진 탕 씨. 이 돈이면 우리 아들의 수술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당시 그의 아들은 혈구 탐식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태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갈등이 안 될 수 없죠. 아 그럼요. 당연히 자기 아들이고. 그러나 이때 그의 선택은? 아니야. 이 돈 주인도 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상심이 클 거야. 다르다. 결국 양심을 지킨 탕 씨. 곧바로 지갑 주인인 딩 일룽에게 연락해 지갑을 돌려주었죠. 그래서 딩 씨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건넸지만요. 탕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중히 사례금을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사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게 존경스럽네요. 그런데 이 지갑 주인 딩 씨는 탕 씨의 절박한 사연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요. 그때 머릿속을 스친 생각. 줄 수 있는 게 임무밖에 없다. 농장을 운영하던 딩 씨가 냉장고 저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무 20만 킬로그램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탕 씨의 가족을 돕기로 결정한 거죠. 와. 아, 그 한 해 농사한 거를 다 팔아서 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전 재산 아니에요? 아니 그 사실은 농사 짓는 분에게 그 저장고에 들어있는 무는 전 재산이에요. 재산이 재산. 네. 근데 그 20만 킬로그램이 엄청난 양이잖아요. 20만 킬로그램 진짜. 이거 어떻게 팔았을까? 그런데 이때 20만 킬로그램의 무를 다 사겠다는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중국 다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주잔원 씨가 언론에서 탕 씨와 딩 씨의 훈훈한 사연을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아 두 사람을 돕기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무를 판매한 수익 30만 위안, 한화로 약 5,100만 원으로 덕분에 탕 씨의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얘기다. 그러네. 그리고요, 주 씨의 감동 플렉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발생하는 치료 비용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다. 야, 근데 진짜 선행이 선행을 낳고 또 선행을 낳네. 그렇죠. 선행 플렉스는 선행 플렉스를 또 불러옵니다. 그러네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에서는 생명을 살린 무라며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지난 9월 14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대학 미식 축구 대회. 이 경기는 한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중계 카메라가 잠깐 관중을 비춘 바로 그때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관중 칼슨 킹이 들고 있던 커다란 피켓이었습니다. 칼슨 킹이 든 피켓에 비 맥주를 더 따라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그의 모바일 결제 앱 아이디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 계좌로 저 맥주 살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난삼아 만든 피켓이 방송에 나간 뒤 칼슨 킹의 휴대전화 알림이 정말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는데요. 눈에는 눈, 장난에는 장난. 칼슨 킹의 유쾌한 장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액 송금으로 맞받아친 거였습니다. 10원 막 이렇게 보냈구나. 그게 얼마야 근데 모이면. 그렇죠. 보내는 사람 많으니까. 저 대회는 전국 민일이 거의 생중계로 보는 화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더니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칼슨 킹의 계좌에는 $400, 약 48만 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칼슨 킹이 맥주를 아주 짝으로 사다가 마실 수도 있었지만은 이 멋진 청년은 아주 근사한 플렉스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칼슨 킹은 딱 맥주 한 박스 살 돈만 남기고 인근 아동병원에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훈훈한 플렉스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칼슨 킹의 모바일 계좌로 기부금을 보내왔고요. 심지어 그의 피켓 속에 등장했던 B 맥주 회사와 V 모바일 결제 앱 회사까지 동참 기부금을 보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시작은 장난이었지만 네네. 결국에는 정말 가슴 따뜻한 해피엔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름 동안 모인 기부금은 $300만, 무려 약 35억 원 상당이 모였고요. 이후에 칼슨 킹은 직접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아동병원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우연한 기회에 들어온 행운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플렉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플렉서가 아닐까요? 지난 10월 3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한 남자. 바로 오늘은 플렉스 해야겠지 뭐야. 유행어를 한국에 상륙시킨 래퍼 염따씨였습니다. 힙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힙알못들에게는 그저 낯설기만 한 그가 갑자기 핫해진 이유. 바로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아, 동갑이 차버렸다고? 그래서 야, 이거 완전 나갔네. 동료 래퍼인 더 콰이어 씨의 차량을 그만 꽝 하고 들이받고 말았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 차가 하필이면 억소리가 나는 벤틀비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하필이면 벤틀비를. 수리비가 엄청 나오죠. 그럼. 네. 이후에 3억 원짜리 벤틀비 수리비를 벌기 위한 그의 행보. 염따 씨는 파손된 차량 사진을 새긴 일명 벤틀비 에디션 티셔츠. 이 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SNS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자 초초초 대박이 터져버렸지 뭐야. 판매 개시 하루 만에 야, 이제 그만 사. 스탑. 취소시켜. 티셔츠 15,000여 장이 팔리면서 무려 약 4억 원의 수익을 냈고요. 사흘간의 총 수익은 무려 21억 원. 자, 이후에 BTS 베스트 티셔츠 셀러가 된 염따 씨는 그 BTS가 아닙니까? BTS. 아, 그러지 마요. 깜짝 놀랐네. 본격 가슴 따뜻한 나눔 플렉스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로 티셔츠 배달에 나선 염따 씨는요. 다 골라. 그냥 제한 없어. 너도 다 골라. 막 골라. 회전 쳐봐. 야, 다 먹어. 야, 먹어.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구매 고객들에게 아낌없는 플렉스를 시전하고요. 그리고 래퍼 친구들에게는 금반지를 통 크게 선물하기까지. 우정 선물이 아주 수행 넘치죠? 정말 유쾌하게 플렉스를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을 유쾌하게 한 힙합 플렉스의 아이콘 염따였습니다. 50전 50승의 전적을 자랑하는 복싱계 살아있는 전설. 복싱 역사상 최초로 5개 체급 무패 석권. 그리고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마저 무릎 꿇게 한 세계 챔피언. 바로 메이웨더입니다. 자, 무패 신화의 주인공답게 메이웨더의 몸값 또한 어마어마하죠. 2017년 2종 격투기 간판 스타인 맥그리거와의 경기로요. 1억 달러, 한화 약 1,100억 원의 대전료를 획득. 당신과 한 번 뻗은 소위 주먹값이 무려 약 10억 원. 미 F경제 전문지에 따르면 지난해 메이웨더의 수입은 무려 3천억 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 1위로도 뽑혔고요. 심지어 올해에는 그의 총 자산 규모가 약 10억 달러, 한화로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다는데요. 뭐 재력이 이 정도이다 보니 그냥 숨 쉴 때마다 모조리 다 플렉스 하는데요. 아니 저 정도면 있잖아. 저 사람의 유일한 고민은 건강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Let's get it. 아예 플렉스를 호로 써도 될 정도의 메이웨더. 어록까지 있으시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것도 없죠. 그러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세계 챔피언의 플렉스 클래스는 그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과 침대 위에 $100짜리 돈 뭉치를 잔뜩 올려놓은 뒤 허세 샷을 찰칵. 자,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공개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m. 아니 저기 뭘 샀길래 저게? 저게 마트에서 장 보는 게 아니라 명품 부티크에서 물건 구매한 영수증. 자, 그리고 최근 메이웨더가 SNS에 올려 화제가 된 티셔츠죠. 태극기가 포함된 일명 만국기 디자인의 이 티셔츠 역시 명품 루이비 옷입니다. 특이한 옷의 가격 약 99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리고 역시 돈 자랑하면 슈퍼카죠. 페라 B, 람보르기 B, 벤틀 B 등 럭셔리 슈퍼카를 수집하는 게 취미고요. 거기에다 슈퍼카를 뛰어넘는 고성능카, 일명 코닉스의 B까지 보유를 했습니다. 저 차가 한 대에 450억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세상을 짚고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영화 가위손 속 핏기 없는 얼굴, 캐리비안의 해적에선 호탕방탕한 해적 잭 스패로,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모자 장수까지 정말 자아가 10이 나니 한 100인쯤 있을 것 같은 조니 뎁. 자,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 바로 그의 복잡한 여자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무려 수백 명. 그 정체는 바로 누구냐? 이 여자들입니다. 에이, 이게 뭐예요? 저 좋아해요? 이 비인형 컬렉터로 할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화담. 진짜? 7, 80년대 레전드 팝 가수들의 빈티지 인형부터 럭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팝의 여왕 비욘세 인형 등 특별판까지 모조리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세상 상남자일 것만 같았던 조니 뎁의 반전 사상은 사실 그 시작은 그의 딸 릴리 로즈 멜로디 딥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조니 뎁은요, 스케줄이 없을 때마다 틈틈이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비인형으로 인형놀이를 하게 됐는데 조니 뎁 본인이 그만 이 인형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딸이 좋아하는 걸 본인이 좋아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인형을 그냥 수집만 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죠. 지미 캔멜이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딸과 인형놀이를 하면서 영화 캐릭터에 어울리는 목소리와 연기를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탄생한 캐릭터가 뭐냐? 캐리비안의 해적 속 술에 취한 듯한 잭 스패로우 선장.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 공장장 윌리 원카까지 이 모든 캐릭터들이 다 부단한 인형 놀이에서부터 출발한 산물인 겁니다. 공부가 됐네. 그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네네. 걔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영화 보면서 내가 언제 찍었지? 그런데요, 스크린 밖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센 언니다 못해 아주 살벌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자, 2001년 PC게임을 영화로 만든 라라 크로포드, 톰 레이더, 그리고 2005년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등
영화마다 섹시 여전사나 전문 킬러처럼 무기를 몸의 일부분처럼 잘 다루는 안젤리나 졸리의 은밀한 사생활. 나라마다 무기의 형태가 매우 다르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쭉 말이죠. 무기를? 그렇습니다. 바로 무기를 수집했던 겁니다. 뭐야? 자, 그중에서도 최애템은 바로 칼을 수집했던 건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한 역사 박람회에 참석했던 그녀는 귀족들이 소유했던 칼, 특히 이 단검의 아름다움에 홀딱 매료되고 맙니다. 자, 수집하는 칼 중에 칼 손잡이가 X자로 펼쳐지고 움직임이 자유로운 일명 나비 나이프. 자, 그중에서도 D사의 제품을 특히 더 많이 애정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칼인지 좀 알아봤더니 날 손잡이 부분까지 골라 제작하는 커스텀 제품인데요. 제작에만도 수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자료에 무려 2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칼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난 오브라이언의 토크쇼에 출연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칼을 빙빙 돌리며 아주 현란한 단검 휘두르기 솜씨를 과시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 슬로우가 아니면 보이지도 않아, 몰라. 진짜 뭐 들어갔다 빠졌다 쭉쭉 나오네요, 그냥. 자, 품위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7위 공연. 할리우드 배우의 반전 취미. 자, 이번 순위에 앞서서 상남자 조니뎁의 아기자기한 반전 취미를 소개해드렸죠.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수준급 반전 취미입니다. 자, 바로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서 무려 전시회까지 한 할리우드의 탑스타가 있습니다. 야, 이건 그래픽 같기도 한데. 이거 뭐야? 남자입니다. 해리슨 포드. 아니야. 브루스 윌리스. 두 분. 멜 깁슨. 아니, 하나만 리차드 해요. 기어. 그럼 마지막 기회. 짐 캐리. 케빈 코스트너. 케빈 코스트너. 자, 보십시오. 짐 캐리야. 자, 맞죠? 작업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맞잖아. 너 어떻게 맞췄어? 와, 나 흘려가면서 짐 캐리 얘기하는데 수스라치게 놀랐잖아. 아니, 저분이 난 왠지 아티스트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영화 볼 때마다. 자, 이곳은 뉴욕에 위치한 짐 캐리의 소중한 취미 공간 화실입니다. 자, 이곳에서 짐 캐리는 찰흙을 뭉쳐 조각도 하고 물감을 불어 추상화를 그리기도 하는 등 거의 온종일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2011년 Nothing to See Here라는 제목으로 소규모 개인전까지 열어 진짜 화가로 데뷔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코믹 배우로 느낌, 그 뭐 연기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저런 재능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짐 캐리가 그림이라는 취미에 매료된 이유 바로 힐링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5년간 함께했던 아내 제니 맥카시와 이혼하면서 큰 상처를 품게 됐고요. 그리고 찾아온 겨울, 황량한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문득 저는 이 표현에 되게 매료가 됐는데 자신에게 색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참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다. 나에게도 이제 색깔이 필요하다. 그런 굉장히 원초적인 접근이네요, 그죠? 아, 근데 그 마스크 영화 속의 짐 캐리의 배역을 생각해보면 사실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보여진 색깔은 있었지만 정작 내 색깔은 없었던 거예요. 그랬나 보네요. 아니, 그림의 취미를 갖게 된 이유가 힐링, 그러니까 위로였는 건데 본인 스스로는 이미 거의 힐링이 됐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네, 품위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6위. 제 기록을 깨시려고 하나요? 하위권 수집하네요. 제 기록을 깨시겠는데요, 이러다가. 자, 1997년 데뷔 이후 약 20년 동안 전 세계 팝 시장을 쥐락펴락한 팝의 디바 비욘세. 그리고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 제이지. 이 부부는요, 2008년 결혼 이후에 계속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매체인 FC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만 합쳐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직업이 부자인 이 부부의 사생활, 취미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정말 돈 저만큼 있으면 무슨 취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부터 공개가 네네. 자, 2014년에 발매된 비욘세 싱글 앨범에 수록된 세븐일레븐 뮤직비디오 이 장면에 그들의 취미가 숨어있습니다. 자, 비욘세가 자기 집에서 춤을 추는 바로 이 장면, 이 세트에 대략 12억 원. 집 한 채야. 저 샹들리에가 비싼가?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저기에 바로 그림이 2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비싸구나. 그렇습니다. 그러겠지. 즉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적 감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미술품 수집하기가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의 공통된 취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재력이 바탕이 되는 만큼 집이 웬만한 미술관입니다. 자, 팝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요? 앤디 워홀. 네. 자, 팝 아티스트 에드 루샤 등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림을 좋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투자 목적이 아니겠느냐.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비욘세 부부의 미술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이지가 한 무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작품을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약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이 시장 가치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거죠. 짐 캐리 그림은 아직 안 샀네요, 그죠? 본인 취향이 아니면 아직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사는 거죠. 예. 포미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5입니다. 한! 오! 천! 5 텁시다. 아우 이만한 것 중에 어딨나. 아유 이거는 정말 악플 컬렉터요. 이게. 그만 모으고 싶네요. 지금 저장고가 넘쳤습니다. Because I'm happy. 전 국민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나나나나 해피. 페럴 윌리엄스 아닙니까? 아, 페럴 윌리엄스. 트로트예요? 예. 해피. 초메가 히트곡의 주인공으로 성공한 뮤지션답게 자산 규모만 약 1,700억 원. 클래스가 다른 슈퍼리치 셀럽인데요. 특이하게도 여가 시간에는 아가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아가들의 정체, 바로 이 아트 토이입니다. 얘네들 많이 봤죠? 아, 저거 수집하는 사람 요즘 많죠. 얘네 유명해요.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보통 장난감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 기자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버전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네. 그 예전에 저 녀석의 되게 작은 걸 누가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뭐 감사한 마음이지만 뭐 인형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가치가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냥 플라스틱 당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맞아. 네,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2010년에 G드래곤 뮤직비디오에서 곰 모양의 아트 토이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C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건데요. 가격이 한화로 약 1,000만 원대로 초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리치 페럴 윌리엄스는 뭐 어떤 사연으로 저걸 수집하게 된 거예요? 퍼렐 윌리엄스가 1990년대 후반 우연히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야 라며 정말 신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퍼렐 윌리엄스가 이대근. 네. 저 때는 한국말로 새로운 했다고 세상이요? 예. 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인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A사의 창업자 니고의 아트 토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그 뒤부터 퍼렐 윌리엄스는 자주 아트토이 박람회를 찾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 평균가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의 아트토이 디렉터 카우스의 작품을 포함한 초고가 아트토이 수십 개가 집에 꽉꽉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와우. 또 그냥 수집만 하지 않고요. 2014년에는 지인들과 함께 This is not a toy.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트토이를 선보이는 전시회도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품위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4위입니다. 한 나와야죠. 뭐가 저는 나와야죠? 아직 뭐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그래요. 살짝 하나 해드릴게요. 게임 한 판 하러 동네 PC방에 갔는데 PC방 사장님이 주걸륜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닮은 꼴이겠죠. 대만을 넘어 중화권 최고로 꼽히는 가수 겸 작곡가, 한국에서도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감독 겸 배우로 잘 알려진 톱스타 주걸륜.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을 밤새우게 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 일명 L게임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주걸륜은 보통 사람들은 쉴 때 음악을 듣곤 하지만 나는 콘서트가 힘들기 때문에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라면서 L게임을 즐기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페인처럼 24시간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일 다 하고 딸과 시간도 다 보내고 주로 심야 시간에 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느 흔한 게임 덕후의 덕질 스케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L게임의 테마송을 직접 불러서 덕업 일치를 이룬 건 시작일 뿐이고요. 지난해에는 대만 전통의 강호이자
2012년 월드 챔피언십의 우승팀 대만의 TPB 팀을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프로게임단의 구단주가 됐고요. 올해에는 무려 30억 원을 들여서 중국 광동성의 초호화 PC방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약 500평 규모의 230개 정도의 PC를 갖춘 이 PC방은요. 플레이스테이션 룸과 가상현실 룸, 그리고 라이브 방송 룸, e스포츠 관람 영화관, 식당까지 그야말로 초호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주걸류는 이곳을 단순한 PC방이 아닌 유망 프로게이머와 게임 해설자를 발굴하는 e스포츠 전당이 되기를 바란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뭐 주걸륜 씨도 취미로 드림 컴투를 한 건데 돈 신경 안 쓰고 진짜 뭐 내 취미나 좋아하는 걸로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저는 허황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안 들었는데 정말 허황될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저는 야구단 하나 인수하고 싶어요. 아 왜? 가능하죠 왜? 아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뭐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또 뭐 주변 사람들이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진짜 유명한 요리 학교를 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푸미는 1%의 은밀한 사생활 19, 13위 공개합니다. 지구에서 단 7명, 초호화 취미의 정체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초호화 취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취미 마저 할 거예요. 바로 우주여행입니다. 부루마블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말고요? 거기도 우주선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 우주여행을 민간인 최초로 떠난 사람 데니스 티토라는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가입니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돈 내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차비 내고. 정말 돈은 엄청나지만 우주에 대한 동경과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우주여행을 위해서 러시아 항공우주국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재정난에 시달리던 러시아 항공우주국과 우주에 가고 싶은 데니스 티토의 니즈가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니스 티토는 오랜 훈련 끝에 2001년 러시아의 우주선인 소유즈 TM-32호에 탑승할 수 있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등 8일 동안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이 민간인 최초 우주여행자의 귀환 장면은 미국 C 채널이 생중계를 할 만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대원 이름이 여기 적혀 있네 목에.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와 본인 이름이. 근데 저게 뭐 저 나사나 뭐 우주항공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민간인이 저렇게 갈 거면 돈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저 아직 패키지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예. 그가 이 8일간의 여행으로 지불한 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 약 225억 원이었습니다. 8일 동안. 내가 지구상에서 단 7명만 경험한 초호화 취미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명이 더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데니스 티토 이후에도 남아공의 유명 CEO 마크 셔틀워스, 또 세계적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M-워드를 개발한 찰스 시모니 같은 부호들이 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문 듣고 나도 가겠다 그러고 간 거구나. 너 아직 안 가봤니? 뭐 이러면서. 와, 그 말 들으면 진짜 가야지. 열받지. 진짜 열받지. 요새 어렵니? 확 올라오지. 현재까지 기록된 마지막이자 7번째 민간인 우주여행자는 세계적인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C사를 창설한 이 랄리베르테인데요. 그는 3,500만 달러, 약 394억 원을 지불해서 11일간의 우주여행을 다녔습니다. 푸미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이번에 12위입니다. 자, 우리 구단주는 항의 기부천사.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미국의 유명 기업가이자 방송사 ATV의 회장 마크 큐반의 취미 활동 사진입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지금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막 격렬하게 하는 건데 좀 취미로 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분은 저렇게 합니다. 저게 취미예요. 특이하네. 그는 학생 때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월급으로 농구화를 샀을 만큼 농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처 사업으로 손꼽히는 부호가 된 후에 숨겨왔던 덕심을 스케일 크게 폭발시킵니다. 표를 끊어서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대신 2000년 미국 NBA의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를 약 3,200억 원에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년 하위 팀이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마크 큐반이 최고의 구단주가 됩니다. 선수들을 위한 라커룸과 숙소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등 후한 투자는 물론이고요. 팀의 로고가 새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방문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2011년에는
만년 하위팀 댈러스 매버릭스가 NBA 챔피언십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취미로 구단 사는 부호들의 다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마크 큐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자신의 팀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것 같다. 혹은 저 상대팀 선수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바로 거침없는 항의를 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취미 활동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넘친다. 그중에서도 특히 2001-2002 시즌에는 공개적으로 판정에 불만을 늘어놓다가 NBA가 개인에게 부과한 벌금 최고액인 $50만, 약 5억 6천만 원을 한 번에 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선수 연봉에 더 투자하지. 근데 이제 열성적인 구단주라서 멋지긴 한데요. 그 잘못 보면 진상 아닌가요? 그래요. 뭐 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여기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마크 큐바는요. 자기가 농구장에서 벌금을 물 때마다 그 벌금과 똑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진정한 취미는 바로 기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큐반 리스펙트. 아, 그래요? 네. 지난해에는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을 위해서 $100만, 약 11억 원을 기부했고요. 또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비행기를 빌려준 적도 있다고. 아유, 멋지네.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1위 공개해주세요. 내 취미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타이타닉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 영화 흥행 1위 기록을 자신의 영화 아바타로 갈아치우며 영화 흥행 역사의 신기원을 기록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런 흥행 영화를 만들기 전 1989년 심해의 신비와 공포를 다룬 영화 어비스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영화 연출보다 해양 탐사를 더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인터뷰를 했던 캐메론 감독. 소문난 심해 탐사 덕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진정한 꿈은요. 단순한 해저 여행이 아닌 바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구 탐사구나. 그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7년에 걸친 준비 끝에 현대 기술을 총동원한 개인 잠수함 딥시 챌린지를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2년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로 단독 잠수에 도전하게 됩니다. 혼자서? 와, 대단한데? 캐메론 감독은 이곳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카메라와 로봇 팔로 탐사 활동을 벌이고요. 와, 저 본인이 정말 저길 갔다고요? 인생이 SF예요. 인생이. 야, 그리고 진짜 타이타닉 첫 장면에 보면은 해저 탐사 잠수 로봇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디테일이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까. 실제로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연출하는 거죠. 자,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이번엔 10위입니다. 핵주먹에게 평화를 선물한 모모모. 그 남자의 따뜻한 취미. 1985년 데뷔한 이후 핵주먹, 링의 악동으로 불리며 데뷔 1년 만에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전설의 주먹. 바로 마이크 타이슨인데요. 그런데 마이크 타이슨 하면은 20년 전에 상대편인 에반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아, 근데 저 경기 전까지는 정말 그 모든 복싱의 어떤 트렌드를 싹 다 바꿔놓는 선수였어요. 아주 대단한 선수였지.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나니까. 그만큼 경기 중에는 공격성이 100% 풀 게이지, 저돌적이고 거친 모습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한때 타이슨은 반려동물로 벵골 호랑이를 3마리나 키우기도 했었죠. 이건 많이 아시죠? 자, 그런데요. 자, 상남자 타이슨이 호랑이 말고도 격하게 애정하는 아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둘기입니다. 에이. 타이슨은 로스앤젤레스 교회 자택 주차장에서 약 3,000마리의 비둘기를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둘기를 반려동물처럼 쓰담쓰담하면서 밤에 죽진 않았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아까 보셨죠? 얼마나 그랬죠? 밤에 그러니까. 안 추웠어? 네. 이럴 정도로. 네. 아니 뭐 평화로운 동물 많은데 왜 비둘기예요? 자, 사실 그 타이슨의 비둘기 사랑은 타이슨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슬럼가 출신인 타이슨은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집 주위로 우연히 날아들었던 비둘기. 자신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다가와주는 비둘기가 진심으로 타이슨에게 큰 위안을 줬던 거죠. 그래서 타이슨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둘기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타이슨의 전설이 꺾이면서 결국 레녹스 루이스에게 완패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은퇴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둘기와 함께하면서 숱한 패배감과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따뜻한 취미를 가진 남자 배우도 있습니다. 판을 주는 방법이 어설퍼서 더 귀여움. 뜨개질하는 남자가 찔리. 이렇게 뜨개질하는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뜨생남. 뜨개질하는 섹시한 남자로 단숨에 화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저분 그거 아닙니까? 뭐요? 매드맥스죠. 거기 나왔던 사진 속의 인물은 1996년 불과 6살의 나이로 영화 친밀한 관계로 데뷔한 이후 About a Boy, 또 영국 드라마 스킨스까지 잘 자라줘서 고마운 정변의 아이콘, 대세 라이징 스타 니콜라스 홀트입니다. 저 뜨개질 사진은요, 광란의 살인광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던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촬영하던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저분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할리우드의 약간 박보검 같은 존재거든요. 저분이. 근데 의외의 취미인데 뜨개질을 왜 하게 됐을까요? 너무 의외다 정말. 의외죠. 니콜라스 홀트가 뜨개질에 빠진 이유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 영화가 격렬한 액션씬 촬영이 정말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잡고 차분히 집중하는데 이 뜨개질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포미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이번에 8위입니다. 40년 기업 경영의 원동력은 돌수집.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사내 병원, 어린이집, 마사지샵, 미용실까지 완비, 상상 초월 복지로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S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S사의 창업자이자 40여 년째 CEO로 재직 중인 제임스 굿나이트입니다. 무려 약 12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슈퍼리치 제임스 굿나이트 회장의 취미는 정말 황당하게도 돌 수집이랍니다. 제임스 굿나이트 회장은요, 한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광물 표본을 발견하게 된 뒤 한눈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광물을 인간이 복제할 수 없는 최고의 미술이라 칭하며 매년 10여 개의 광물, 암석, 운석을 구입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 모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오기자도 어렸을 때 뭐 수석부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살짝 이제 수석부에 몸담기도 했었는데 뭐 돌 위에 이제 나비가 그려진 거 이런 거 찾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취미와는 좀 차원이 다른 우리의 퀄러티를 자랑합니다. 자, 슈퍼리치답게 정말 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법한 그런 암석이나 광물을 수집하는 건데요. 거기다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콩고 등 무려 40여 개국에 달하는 나라에서 공수를 해왔는데 화려한 녹색 공작석은 콩고공화국, 자, 보라색 빛의 형석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수집해온 거고요. 돌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석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한 7천만 년 된 화석까지. 자, 이렇게 수집한 돌과 화석들을 자신의 사무실에 저렇게 전시 선반과 이름표를 만들어 진열해 놓는다고 합니다.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7위 공개입니다. 창업 여신의 살벌한 반전주. 무선 네트워크계 강자 C사부터 색조 화장품계 대표 브랜드 유사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업에 성공해 창업계 미다스의 손이자 세계적인 기업가로 거듭난 샌디 러너. 우아하고 지적인 외모까지 겸비해서 문남성들을 설레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아주 살벌한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죠? 놀라지 마세요. 바로 자우스팅입니다. 자우스팅은 뭐예요? 몰라요? 자우스팅? 맞춰보세요. 자우스팅. 우리 프로계의 알쓸 신작. 자우스팅. 자우스팅. 맞춰봐요. 살벌하대. 메이크업 덕후인데. 자우스팅. 자우스. 정말 창피한 우리 프로의 유일한 지식인데. 자우스팅은 바로 마상 창시합을 말합니다. 무술이네. 와, 중세 기사 영화 많이 나온 거 맞죠?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말에 탄 채 긴 창을 가지고 상대를 말에서 떨어뜨리거나 그 창으로 찔러서 승부를 보는 겨루기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격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근데 뭐 다른 취미도 사실 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굳이 마상 창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샌디 러너는 말을 타고 달리는 빠른 속도 속에서 창으로 합을 겨루는 순간적인 공격. 이런 마상 창시합의 특징이 거물 기업가 샌디 러너의 화끈한 성격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샌디 러너도 아주 적극적으로 마상 창시합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샌디 러너의 마상 창시합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 직접 말을 타며 연습할 수 있도록 무려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장을 샀어요. 그래서 일을 마친 뒤 리프레쉬가 필요할 때 농장에 방문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고 합니다. 품위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6입니다. 퇴근! 야, 그렇지, 휴식하기 그렇지. 전에 퇴근하시는군요. 그럼요. 제 기사 완판입니다. 완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IT 기업 A사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자, A사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천재 엔지니어죠. 자, 인생의 모토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인 이 워즈니악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취미가 있다고. 뭘까? 바로 세그웨이 폴로입니다. 나도 저거 관심 있어. 자, 아시다시피 세그웨이 몸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1인용 전동 스쿠터인데요. 재밌겠다. 워즈니악은 이보다 더 편리한 이동 수단은 없다며 여기에 푹 빠져 출근길이나 쇼핑하러 가는 길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세그웨이에서 안 내리고 볼일을 볼 정도로 세그웨이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세그웨이를 폴로 한다는 건 뭐예요? 설마 그 말 타고 하는 것처럼 저걸 타고 한다는 거예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진짜 그렇게 하네. 어머. 진짜 그렇게. 저 팁이 있구나. 우리가 저 브랜드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폴로 종목 저 세그웨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참 좋다. 왜냐면 말들도 고생이거든요, 저거. 네.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자, 워즈니악은 이 세그웨이 폴로에 그야말로 퐁당 빠져서요. 2003년에는 실리콘밸리 애프터쇼크라는 세그웨이 폴로 팀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200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세그웨이 폴로 대회 워즈컵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구나. 자, 세계 대회까지 직접 만들며 대놓고 취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신의 취미를 이렇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독특해서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괴짜들에겐 제격이. 근데 좀 어울리지 않아요? 워즈니악이 뭐 어렸을 때부터 기술 덕후, 약간 엔지니어 덕후로 유명했는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저런 거 하는 모습 보면 참 한결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멋집니다.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이번에 5위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아드레날린 중독자. 이번에 소개할 상위 1% 인사는 바로 46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세계 유명 부호이자 글로벌 인터넷 기업 G사의 공동 설립자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만들어낸 그지만요. 사실 그의 대학 시절의 꿈은 서커스 단원이었다고 합니다. 뜬금없네. 그래서 틈만 나면 여전히 취미로 스카이다이빙, 공중 근해, 링 체조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틈틈이 서커스 훈련 시설에서 클래스도 수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워 넘치는 기운을 회사 직무에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회의장에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나타나거나 회의할 때 요가 스트레칭을 하고요. 또 G사의 디지털 안경이 출시됐을 때는 이 안경을 착용한 채 직접 4,000피트, 약 1,200m 고공에서 공중 고개 수준의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진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아하는구나.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운동과 고개를 취미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건강 때문입니다. 99년도에 세르게이 브린의 어머니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했는데 2008년엔 그 역시 파킨슨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4위 공개했어요. 같이 퇴근합시다, 저랑. 전 1위입니다. 손잡고 퇴근합시다. 아니 1위, 이거 너무 세요. 갑시다. 내가 스스로 시장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육성 게임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통큰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창업자이자 55조 원이 넘는 자산으로 세계 7위 부호에 오른 레리 앨리스입니다. 그가 도시 육성 게임을 하는 장소는 바로 슈퍼리치들이 사랑한 휴양지 하와이. 레리 앨리스는 2012년 하와이에서 6번째로 큰 섬인 라나이 섬의 98%를 통째로 구입했고요.
게다가 레리 앨리스는 이 섬을 오가기 위해서 하와이 호놀루루와 나나이 섬을 잇는 비행기가 있는 항공사까지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항공기를 산 게 아니고요. 항공사를 샀어요. 참 별걸 다 사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을 산 목적은 100% 청정지역,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즉, 레리 앨리슨 자신이 생각하는 꿈의 도시를 라나이 섬에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레리 앨리슨은 섬 구입이 완료되자마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밝혔습니다. 전 수도 사업과 전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기술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시설이 설치가 될 것이고 주민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겁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과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대학 캠퍼스를 만들 거예요. 진짜 철학을 담아서 뭔가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뭐 지금 섬을 산 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어떻게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 단계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것. 이전까지 신호등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라나이 섬의 도로가 정돈됐고요. 약국과 5성급 호텔 공공수영장, 라나이 섬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줄 대신 풍력과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얻을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섬을 만들겠다는 레리 앨리슨의 거창하면서도 남다른 취미. 그가 꿈꾸는 도시가 완성되는 날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대단하네. 자, 푸미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한석준의 3위 공개하시죠. 네덜란드 국왕의 은밀한 부업. 지난 5월 네덜란드의 전 국민들을 펄쩍 뛰게 만든 충격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국민의 신임을 한 몸에 갖고 있는 빌럼 알렉산드르 국왕의 은밀한 사생활이 밝혀진 건데요. 지난 21년간 비밀리에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었던 겁니다. 국왕이 좀 월급이 좀 짭니까? 왜 아르바이트를 뜁니까?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네. 두 분은 국왕과 함께 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유럽 허브 공항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에서 환승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뭐 암스테르담 공항이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네덜란드의 국적기 K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K 항공사의 단거리 노선의 부조종사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 국왕의 지난 21년간의 부업이었던 겁니다. 정말? 네덜란드 국왕이 K 항공사에서 부조종사로 한 달에 꼬박꼬박 2번씩 1년에 150시간이나 여객기를 꼬박꼬박 몰아왔다고 하고요. 이 사실은 극비 중에 극비였다고 합니다. 부업이 아니라 본업 아닙니까? 국왕은 이 부업을 스스로 취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왕이 비행의 매력에 빠진 건 약 30년 전. 당시에도 자원봉사 비행사로 일하며 케냐를 오가기도 했다는데요. 본격적으로 국왕의 취미가 국적기 몰기가 된 이유는 비행이 주는 해방감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승객들이 정말 자신이 탄 비행기를 국왕이 몰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왜냐면 기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보이잖아요. 들어가는 분도 하나고. 그렇죠. 재미있게도 이분이 부조종사였기 때문에 이 부조종사라는 직급이 비밀을 감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부조종사는 그냥 딱딱하게 기장 및 승무원들은 탑승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뭐 이 정도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정체를 밝힐 만한 그런 타이밍이 없었던 거죠. 저는 저 항공기를 한 번 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도 국왕이 몰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푸미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만의 사생활, 은밀한 취미들을 파헤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석준 기자 대 한석준 기자 1위 특정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갑부가 된 비결은 모모 소설. 회장님의 취미는 바다 건너기.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월급 15,000원이었던 대학교 영어 강사에서 시장 가치가 무려 241조 6천억 원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수장 마윈. 그가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무협소설 덕후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무협소설을 무척 좋아했던 마윈은요. 특히 의천도룡기와 사조 영웅전을 집필한 홍콩 무협소설계의 대부 김용 작가의 왕팬이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의 가슴 속엔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무림 고수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윈은 기업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야망 아래 1999년 동료들과 A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마윈 회장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으니 역시나 무협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윈은 자신을 풍청양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풍청양은 김용의 무협소설 소호강호에서 주인공에게 검수를 알려주는 사부로요. 마윈은 무협소설 속의 사부처럼 인재를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최고로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심지어 혼연일체를 위해 진짜 무림 고수처럼 태극권을 수련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 이 사람이야. 난 사람이에요. 기인이긴 해요. 네. 또 자신의 직원들 또한 무협소설 속 판타지처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이 지켜야 할 9가지 원칙을 풍청양이 사용하는 검술 이름인 독고구검으로 칭했고요. 심지어 그 회사 내 지명까지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마윈 회장의 집무실의 이름은 소설 사조 영웅전의 주요 배경인 도화도고요. 회의실은 의천도룡기 속의 배경인 광명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무협소설은 마윈에게 창의력의 기폭제로 작용을 했고요. 그 결과 잘 아시겠지만 1999년 약 8,500만 원으로 창업한 회사가 2014년에 시장가치 241조 6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그 뒤 A사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80%를 차지하면서 마윈 회장은 중국의 영웅이자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포미는 1%들의 은밀한 세상을 씹고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또 날이 적당해서 나는 바다를 건넌다! 라는 독특한 취미를 가진 CEO가 있습니다. 바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인데요. 이 사람 나올 줄 알았어요. 평소에 도전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은 다양한 종류의 탈 것을 타고 짜릿한 모험을 즐기는데요. 이 모험의 절정이 꼭 바다를 건너는 거였던 겁니다. 아니 어느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의 바다 건너기 기록을 살펴보면요. 첫 시작은 1985년 자신의 항공사 이름을 붙인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항해는 요트가 전복되어 끝났지만요. 이듬해인 1986년에 종전의 세계 기록을 2시간이나 앞당긴 3일 8시간 31분 만에 기어코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다음 목표는 바로 열기구. 1991년엔 스케일을 더 키워서 일본에서 캐나다까지 무려 태평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2004년 세계 최초의 고속 수륙 양용 차량을 구입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 해협을 1시간 40분 만에 건너며 종전의 세계 기록인 6시간을 깨기도 했습니다. 진짜 정말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데 뭔가 좀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바로 세계 최고 혹은 세계 신기록 이런 새로운 기록을 꼭 세운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평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본인의 성격은 물론 가능성이 보이면 주저없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리처드 브랜슨의 모험적인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매번 자신이 탈 요트나 열기구에 자신이 새로 창업한 회사 이름을 새겨 넣어서 깜짝 홍보 효과까지 노렸는데요. 아니 그럼 리처드 브랜슨의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 목표는 앞서 소개했던 지구에서 단 7명만 했다는 그 취미, 우주입니다. 2004년 우주를 왕복하는 여행사를 세웠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지난 10월 앞으로 6개월 내에 우주에 가겠다라며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항공우주국에 신청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웠군요, 그냥. 세웠습니다. 내가 게다가 가겠다. 기한을 정했어요. 나 6개월 내에 갈 거야. 아, 그래요? 그게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그 열정 가득한 도전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